비가 오는 밤이면 창문에서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빗방울이 창틀을 때리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꺼도 음악을 멈춰도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또 일정하고 단단한 소리가 계속해서 유리를 두드렸다. 이 이야기는 제보자가 친구의 동생에게서 직접 전해 들은 경험담이다. 모든 일은 한 통의 전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날은 마침 장마가 시작되려던 유난히 습하고 흐린 여름밤이었다. 제보자는 오랜만에 친구 현우 그리고 민수와 만났다. 졸업 후 각자 바쁘게 살다 몇 년 만에 모인 자리였다. 술잔이 몇십 배 돌고 취기가 오르자 의뢰 그렇듯 무서운 이야기들이 화제에 올랐다. 현우가 먼저 어디서 들은 도시 괴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제보자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는 남들보다 조금 더 민감한 기운을 느끼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다. 친구 현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민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제보자는 섣불리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한참 이야기가 오가던 중 조용히 술만 마시던 민수가 갑자기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는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의 한마디에 시끄럽던 술자리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친구들의 재촉에 민수는 마지못해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자신의 남동생 지훈에 대한 이야기였다. 동생이 요즘 잠을 전혀 자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불면증이려니 했지만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다. 동생 지훈의 문제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나타났다. 바로 비가 오는 날이었다.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었다. 하늘이 흐려지고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지우는 마치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잠에서 깨어났다. 이런 그 증상은 지훈이 자취질을 시작한 이후부터 생겨난 일이라고 했다. 뭔가에 있을 때는 비가 와도 아무렇지 않게 잘 자던 아이였다. 오히려 시골집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좋아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자취방으로 옮긴 뒤 모든 것이 변했다. 비가 오는 밤이면 지우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덜덜 떨기만 했다. 민수가 무슨 일이냐고 다그쳐 물어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다이의 허공의 한 지점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이야기를 듣던 제보자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는 민수에게 물었다. 그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냐고. 민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동생이 그 자취방으로 이사간 직후부터였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때 술에 취한 현우가 불쑥 제보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얘를 데리고 한번 가보라고. 얘 그런 거 볼 줄 알잖아. 갑작스러운 폭로에 제보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던 민수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는 제보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정말이냐고, 정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냐고. 제보자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당처럼 대단한 능력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잘 보고 느낄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수는 간절하게 부탁했다. 제발 한 번만 동생의 자취방을 확인해 줄 수 없겠냐는 것이었다. 동생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했다. 부모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라며 그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민수 자신도 동생을 돕기 위해 그 방에서 함께 며칠을 잡았다고 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가 옆에 있을 때조차 지우는 빗소리가 들리자마자 발작하듯 일어나 공포에 떨었다. 민수는 그 방에 분명 무언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결국 제보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만 방을 먼저 보기 전에 동생인 지훈을 먼저 만나봐야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그렇게 그날의 술자리는 무거운 약속과 함께 끝이 났다. 그리고 약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뒤 민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술김에 한 약속을 기억하냐는 확인이었다. 제보자는 희미하게 기억을 떠올렸지만 그날 만취했던 현우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민수가 다시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세 사람은 동생 지훈을 만나기 위해 수원에서 모이기로 했다. 금요일 저녁 세 사람은 수원역 근처의 한 술집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다. 제보자는 민수에게 동생은 언제 오냐고 물었다. 민수는 동생이 아직 퇴근을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이상했다. 자발적으로 야근을 한다는 것이었다.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지우는 어떻게든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 회사에 남아 야근을 자처하고 회사에서 나오는 택시비로는 집에 가지 않았다.
대신 그 돈으로 근처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밤을 보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지훈이 도착했다. 제보자가 처음 본 지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 특유의 모습,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턱 밑까지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온몸에서 극심한 피로감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지만 그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형의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네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술잔을 채웠다. 지우는 별말 없이 안주에만 손을 댔고 제보자는 그를 조용히 관찰했다. 지훈을 계속 지켜보던 제보자의 뒷목이 갑자기 서늘해졌다. 머릿속을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찌르고 지나가는 듯한 불길한 감각이었다. 제보자는 이 느낌을 알고 있었다. 아주 강하고 나쁜 기운을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였다. 처음 지훈이 술집에 들어왔을 때는 느끼지 못했다. 시끄럽고 사람이 많은 공간이라 기운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게 집중해서 관찰하자 지훈에게 달라붙어 있는 무언가의 기운이 명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 제보자는 조용히 민수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제 이야기를 꺼내도 좋다는 신호였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동생 지훈에게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진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비 오는 날마다 힘들어하는 너를 돕기 위해 친구들을 불렀다고. 지훈은 형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하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민수는 제보자를 가리키며 이 친구가 그런 쪽을 좀 볼 줄 아는 친구라고 설명했다.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힘든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지훈은 한동안 제보자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를 내뱉었다. 진짜예요? 제보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지금 당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라고. 내가 받은 느낌이 심상치 않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마침내 지훈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회사 근처에 자취방을 구하려 했지만 너무 비싼 월세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동안은 거리가 먼 곳에서 힘들게 출퇴근을 해야만 했다. 잦은 야근 때문에 몸은 금방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빌라형 원룸 건물에 공실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을 찾아갔다. 건물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깨끗했고 주변 환경도 조용했다. 문제가 된 곳은 1층에 있는 방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방만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다. 건물 상태나 내부 시설을 고려하면 거의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이었다. 지우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방을 보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1층이 싼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다. 건물 바로 옆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라 밤에 시끄럽고 1층이라 여름에는 벌레가 많다는 것이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잦다고 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였다. 지우는 원래 성격이 무던한 편이었다. 어차피 야근하고 집에 오면 뻗어서 자기 바쁜데 소음 정도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 시끄러우면 귀마개를 끼고 자면 그만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방을 계약했다. 이사를 마친 후 한동안은 정말 좋았다. 집은 깨끗했고 기본적인 옵션도 잘 갖춰져 있었다. 회사와 가까워지니 출퇴근 시간도 극적으로 줄었다. 그는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며 즐거운 자취 생활을 시작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주말 그 집에 이사 오고 처음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원래 빗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창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두고 커튼을 친 채 빗소리를 들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한참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똑똑. 빗소리나 텔레비전 소리와는 명백히 다른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는 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잘못 들었나 싶어 텔레비전 소리를 음속으로 바꿨다. 방 안에는 빗소리만 가득했다. 다시 텔레비전을 보려던 순간 또다시 소리가 들렸다. 똑똑.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했다. 소리는 창문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창밖은 그저 조용한 주차장일 뿐이었다. 누가 장난을 치는 걸까? 그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어보았다.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로 했다.
빗물이 어딘가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바람 때문에 무언가 흔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조금 설쳤다. 며칠 뒤 또다시 비가 내렸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소리가 시작되었다. 똑똑. 이번에는 소리가 더 크고 분명하게 들렸다.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창문을 직접 두드리는 것 같은 명확한 노크 소리였다. 지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1층이라고는 하지만 그의 방창문은 성인 남성이 손을 뻗어도 쉽게 닿지 않는 높이에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의자를 밟고 올라서지 않는 이상 창문을 두드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창문 쪽을 노려봤다.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똑똑똑. 점점 더 빠르고 강하게 유리를 두드렸다. 공포에 질린 그는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소리는 그가 잠들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그날 이후 비가 오는 날은 지훈에게 공포의 시간이 되었다. 빗소리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창문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고 방의 모든 불을 켜놓고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그의 일상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러던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밤 사건이 터졌다. 그날도 지우는 노크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의 소리는 무언가 달랐다.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 외에 무언가 축축한 것이 유리를 긁는 듯한 소리가 섞여 들렸다. 차마 창밖을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밤새도록 길을 막고 떨었다. 다음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해가 뜨자 그는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창문을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창문에는 붉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마치 피 묻은 손으로 창문을 짚은 것처럼 선명하고 섬뜩한 붉은 손바닥 자국이었다. 손자국은 창문 바깥쪽에 정확히 밤새 노크 소리가 들려오던 그 위치에 남아 있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손자국은 누가 봐도 사람의 것이었지만 그 위치가 문제였다. 사다리 같은 도구 없이는 절대로 닿을 수 없는 높이였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미친 듯이 창문을 닦았다. 붉은 자국은 의외로 쉽게 지워졌다. 마치 물감처럼. 하지만 자국이 사라져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비가 올 기미만 보여도 집을 뛰쳐나갔다. 그 방은 더 이상 그에게 안식처가 아니었다. 지훈의 이야기가 끝나자 술자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친구 현우는 그저 괴담으로만 여겼던 일에 전말에 할 말을 잃었다. 제보자는 지훈에게 달라붙어 있던 기운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잡기가 아니었다. 제보자는 민수에게 말했다. 내일 당장 그 방에 함께 가보자고. 더 늦기 전에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이대로 두면 지훈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지훈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제보자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제보자와 민수, 잔호는 지훈의 자취방으로 향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빌라 건물이었다. 하지만 건물에 가까워질수록 제보자는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특히 1층에 위치한 지훈의 방에서는 유독 어둡고 촉촉한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혹 끼쳐 나왔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냉기가 가득했다. 제보자는 집 안으로 들어서기 전 잠시 망설였다. 집 안은 엉망이었다.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옷가지와 배달 음식 용기들이 널려 있었다. 하지만 제보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방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존재감이었다. 제보자는 곧장 문제의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까지 쳐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걷었다. 창문 자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창틀 구석, 아주 작은 틈새를 본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창틀 실리콘 마감재가 뜯겨나간 작은 틈새에 무언가 붉은 것이 끼어 있었다. 아주 가느다란 실오라기 같은 것이었다. 마치 붉은색 옷에서 빠져나온 듯한 섬유옷 조각. 제보자는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는 친구들에게 이 방에 더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장 짐을 싸서 나오라고 했다. 지훈에게 붙어있는 것은 단순한 원혼이 아니라 이 장소 자체에 묶여있는 무언가였다. 그리고 그것은 비 오는 날이면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제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창밖에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을 노리고 있었다. 붉은 손자국은
일종의 경고이자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행위였다. 만약 지훈이 호기심에라도 창문을 열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제보자의 추측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급하게 짐을 챙겨 그 집을 빠져나왔다. 꼭 필요한 물건 몇 가지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기로 했다. 그 방에 있던 물건에 어떤 기운이 깃들어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훈은 한동안 형의 집에서 머물렀다. 신기하게도 그 집을 나온 이후로는 비가 와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끔찍했던 노크 소리도 공포스러운 악몽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서서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몇 주 뒤 제보자는 민수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그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다는 것이었다.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보증금 문제로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민수는 집주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놀랍게도 집주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눈치였다고 한다. 그는 별다른 질문 없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이 집에 대해 어디 가서도 발설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집주인의 말에 따르면 지훈이 살기 전에도 그 방에서는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전해진다. 세입자들이 모두 비 오는 날 이상한 일을 겪고는 얼마 살지 못하고 뛰쳐나가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방만 유독 월세가 쌌던 것이다. 그 방에 얽힌 괴담의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과거에 그곳에서 어떤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지, 창문을 두드리는 붉은 손의 정체는 무엇인지, 모든 것은 추측과 소문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방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다. 제보자는 그 이후로 다시는 그 동네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비가 세차게 내리는 밤이면 문득 그날의 일이 떠오른다고 한다. 창문을 두드리던 정체불명의 노크 소리와 유리창에 선명하게 찍혀있던 붉은 손자국, 그리고 그 방을 가득 채우던 차갑고 축축한 공기. 지훈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았다. 그는 이제 비 오는 날을 예전처럼 좋아하지 못한다. 빗소리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창문 쪽으로 시선이 향하고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낀다고 전해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방에 새로 이사를 왔을지도 모른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집을 구했다며 기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창밖의 붉은 손님은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똑똑 소리와 함께